3주째입니다. 벨기 정치 아카데미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서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집회를 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진지하면서 내공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관계상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우리 남 교수님, 남학기 박사님 이력만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이시고 고려대학 박사, 정치학 박사십니다. 그리고 학부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은 해방 초기 중간파 약화와 좌우 대결의 격파, 미군정 시절에 좌우 대결을 연구하셨고, 조선어는 이제 노스 코리아 앤 사우스 코리아로 해서 뉴욕에서 재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영문판으로 남북한 노스 코리아 앤 사우스 코리아 영문판으로 출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저서 하나 더 소개시키고, 작년 나온 거죠. 한국 근대 공화주의자 유빈의 리더십. 저도 한번 받았는데, 제가 뭐 바쁜 편이라 아직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을 겁니다. 유튜브 쪽에 읽고 논평하겠습니다. 현재 직책은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고려대학 내의 연구소, 그 유명한 아세아 문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북한 연구센터장으로 요새 한번 들으니까 굉장히 지금 바쁘십니다. 여기 57간 넘는데 저 역부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리퍼블리칸 공화주의 문제인데, 우리 당명도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명을 저쪽에서는 자꾸 막 이리저리 바꾸고, 우리 흔히가 뭔가 당명도 자꾸 바꾸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화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로 볼 때는 민주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은 진정한 공화주의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럼 건강한 시민들이 진정한 공화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이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인가, 이런 변정 과정에서 또 외국의 예를 들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쭉 해서 또 미국에 해서 다양하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갖춰야 될, 당원들이 갖춰야 될 공화주의자들의 공화주의의 어떤 덕목, 이런 것을 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이주천 원장님에게 감사드리고, 우리도 박대우 정책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이제 자승희 원장님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임보길 대표님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2월 이후로 이제 사실 집회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4.19, 4.15 총선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나라는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갈수록 더 국가의 어떤 전망이 더 위태로워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 공화당에서 좀 내실을 기하고 또 정당으로서의 어떤 교육이죠. 이걸 위해서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또 이렇게 와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할 부분이 공화주의인데,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우리 공화당하고 또 가장,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공화가 뭐냐, 공화주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당원들, 아니면 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좀 기본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두 번째가 뭐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데, 사실 그 때문에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는 이제 이 공화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또 대부분 다 몰라요. 또 모르고 대부분은 또 알고 있어요. 대충 그냥. 그런데 이 공화주의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정치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근원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적이거나 시사적인 내용은 아니고 철저하게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좀 아카데믹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화주의는 이 정치학에서도 특히 정치 사상에서도 끊임없이 학자들 사이에 그냥 얘기가 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개념이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그 분야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공화주의 이런 것은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2000년 이상 더 됐는데 지금 또 사상가, 정치 사상가, 철학가들 사이에는 계속 끊임없이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 이주천 원장님도 뭐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이시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헌법 전문가로 떠오른 아주 정말 대가가 있죠. 김제동. 예. 세계적인 석학들도 상당히 어려고 공화주의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몇 년 전에 참 대단해요. 그 개그를 하면서 언제 이렇게 또 민주공화제를 연구해가지고 그 김제동이 말입니다. 민주공화제 한번 대한민국에서 마이크 잡고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해서 아주 헌법 조무사라고 이제 알려졌나요? 그래 그렇게 됐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대한민국이 심각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코믹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 그 추미애 아들 관련해가지고 정말 세상 코미디죠.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학력 수준이 가장 높고 대학 입학장 하더라도 거의 85% 이상 대학을 가는데 이런 나라에서 지금 그 추미애 아들을 둘러싸고 나오는 그 발언들 보세요. 정부, 청와대 또 여당 의원들 하는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조금 발전이 덜 된 나라를 얘기할 때 제3세계 동남아가 어떻고 아프리카가 어떻고 이 중남미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이거는 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처참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참 어이없는 정말 매일 연일 정말 참 웃기지 않는 코믹한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다 붕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간판이고 집으로 치면 정말 그 문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공화주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 2시간에 거쳐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화주의를 보게 되면 우선 공화주의 어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화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공화제도를 주장하거나 실현하려는 정치적 태도라. 요거는 보면 여러분 인터넷 치면 바로 나와요. 공화주의 그런 거는. 공화제도를 주장하거나 실현하려는 정치적 태도가 공화주의다. 요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그래서 그 공화주의가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리퍼블릭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리퍼블릭 코리아 그러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을 얘기했을 때, 그 리퍼블릭이라는 어원이 원래 라틴어 레스퍼블리카, 공공의 것이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어원이 나오게 됐는데, 이 공화가 공공의 것이라는 것이 이제 정치적 의미, 특히 통치로서 이제 공화주의와 연관되어지는 것은 서구에서는 일단 기원전 509년대 로마 당시 이제 로마 제정에서 이 타르키니우스 폭군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로마를 가지고 공공의 것이다 레스퍼블리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공화라는 개념이 이제 라틴어로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또 그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공화라는 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두공 또 더불어화 이렇게 돼 있죠. 공화라는 말은 이 중국 주나라의 여왕이 이 보면 폭정을 일삼아가지고 제후 귀족들이 그냥 힘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아내고 왕을 대신해서 이렇게 제후들이 통치하던 집권하는 시기 기원전 841년부터 828년 사이 이
이때 이제 공화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문서에. 그래서 왕 없이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공화제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오늘 보게 되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공통적으로 뭐예요? 폭군 쫓아내고 여럿이 국가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공통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이 공화라는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후들이 집단 통치를 가리키는 공화가 영어단의 리퍼블릭을 해서 이제 또 이 공화주의 공화대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리퍼블릭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사실 일본에서 번역해가지고 공화주의 뭐 공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지만은 사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제, 공화주의는 이제 사실 동양에서의 어떤 그런 의미는 지금 현대적 공화주의는 아니에요, 사실. 예.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동양은 공화주의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화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하게 된 거는 아시아에서는, 동양에서는 중국의 손문 때부터 사실. 예, 손문 때부터.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 그 임정에서 이 민주공화정을 채택함으로써 이제 됐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공화란 말이 동양에 뭐 책에 나온다고 해서 서양의 공화다라고 이렇게 등치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동기는 비슷해요. 폭군적인 왕 1인 통치를 부정하고 대신하는 어떤 통치다. 그래서 여럿이 같이 한다. 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이제 우리 공화의 기본적인 의미다, 어원이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들어가고 이제 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화주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양 기원전까지 하게 되면 한 2,500년 이상을 두면서 서양에서 쭉 끊임없이 통치의 한 형태로서 공화주의가 계속 여러 가지 모습 변형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 공화주의의 시작은 사실 우리가 로마 공화정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 공화정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그 로마 공화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인 어떤 원초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 정치가 철학자인 키케로, 여러분 뭐 좀 이름은 들어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공화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공화국은 인민들의 일, 그러나 인민은 아무렇게나 모인 일군들의 어떤 무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민들. 여러분 이제 인민 그러면 저 북한이 인민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중국도 뭐 중화인민공화국 그래가지고 사실 인민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이게 저 공산주의자들이 언어를 선취를 잘하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 것을 갖다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엄밀하게 하면 인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 인민은 계급을 얘기하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을. 근데 이놈들이 이제 그런 계급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가리기 위해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먼저 써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사실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국민이다, 아니면 뭐 대중이다, 뭐 또 이 운동권에서는 그 인민이라고 바로 쓰는 뭐 하니까 또 시민, 국민 그러면 이건 소위 말해서 우리 우파죠. 보수적 개념이니까 그 중간에 사친 게 민중이에요, 민중. 사실 민중은 계급 개념이에요. 이런 데도 보면 80년대 학생들이 다 민중해방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민 개념에 가까운 계급적 개념이죠. 사실 그래서 인민은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인데 뺏겼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들의 전략 전술을 다 알기 때문에 좋은 언어는 우리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냥 써가지고 우리 곳에서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비슷한 게 이제 동무도 원래 좋은 말이에요. 사실 어릴 때 우리 왜 노래도 있잖아요. 뭐 가구도 있고 뭐 어린 동무도 있고 동무. 이놈들이 가지고 그걸 이제 그 동지라는 개념으로 뺏어가 버려가지고 동무라고 하면 옛날에는 저 빨갱이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다 단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렇게나 본 사람이 아니다. 자,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인정한다. 그리고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뭔가 공화를 얘기할 때는 뭐가 옳은 것이냐라고 하면 정의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정의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정의가 돼야 하고 거기에 뭡니까? 누구나 다 동의를 해야 돼. 그렇죠. 합의해야죠.
그래야지 그게 공화정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 인민은 시민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구성은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에 나타난 대로 국민이죠. 이렇게야말로 뭐 신분, 또 계급, 또 경제, 학력 이런 모든 걸 다 불문하고 하나의 그 국가 내의 공동체 이름으로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로 인민, 우리가 국민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개개인은 인민은 서로 동등한 관계다. 평등하죠.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국민, 헌법에 의한 거죠. 그래서 키케로는 공동의 정의, 법, 이익을 인정하고 한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자 또 정치 공동체로서 공화정은 키케로는 이제 혼합정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혼합정이 뭐냐? 말 그대로 믹스 컨스티튜션이라고 하죠. 섞은 정체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이것의 장점만 섞어서 원활하게 공화제 안에서 그것이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군주제는 이제 1인 통치죠. 귀족제는 소수 통치고 민주제는 이제 다수 통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체제, 정치 통치 체제가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로 발전해 왔고 그것이 사실 이제 삼국으로 이제 분리되어져 있죠. 옛날 군주제의 전통이 대통령제로 남아 있는 거고 귀족제의 전통이 의회 내각제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다 기본적으로 구성원으로서 이제 평등하게 참가하는 거죠. 또 여러분 알고는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는 아주 그야말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마키아벨리즘 우리가 악명이 높죠.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가 이 디스코스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로마 공화정이야말로 이런 정치적 지혜의 보고다. 또 가장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바람직한 정치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마키아벨리 하게 되면 공부수수 실제 마키아벨리가 군주를 위한 책이 유명한데 그 군주는 뭐냐? 군주가 소위 말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된다. 그 모든 수단이 바로 뭐냐? 파워, 권력이다.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되어진 온갖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군주가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저거는 무슨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의 책 군주로는 그 교황, 뭡니까 가톨릭에서 금수로 지정되어졌어요. 근데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거는 나라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 했을 때는 군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현실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통합시키고 그 속에 국민들 다 해서 부강하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주에 대해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윤리를 막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도 로마 공화정이야말로 가장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어떤 정치체제다 이렇게.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내세운 것도 현실에서 가능한 최선의 정치체제는 공화정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이태리는 분열되어 있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공국으로 나눠져 있고 말입니다. 거기서 결국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극복하려면 어차피 군주의 절대적 권력 그걸 어떻게 잘 하느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 군주제를 가지고 강하게 주장했지만은 그 마키아벨리로 결국은 군주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했던 가장 이상적인 통치제도는 공화정이었다. 자, 그래서 공화주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 연장선입니다. 르네상스 시기 우리가 이제 14, 15세기 얘기하죠.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 시대하고도 같이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태리 도시국가에서 공화주의자들이 선호했던 가치가 뭐냐? 가치, 자유, 그리고 인민, people, 혹은 이제 이 두 가지 구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호를 갖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적 요구도 하고 주장도 하고 오늘로 치면 이제 시위도 하고 말입니다. 표현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인 통치, 폭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나의 구호로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공화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것이 자유와 인민을 얘기했던 거죠. 그게 이제
600년 지나가지고 지금은 일반화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중세였고, 근대, 꼭, 르네상스는 중세 근대로 넘어간 과도기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그 과도적인 시기에는 또 절대 왕권이 절대적이었어요. 왕이 절대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직 뭐 자유를 얘기한다, 개인의 권리, 인민을 얘기한다,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얘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17, 18세기에 가가지고 시민혁명을 통해가지고 이제 폭발하면서부터 오늘날 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또 시민 이 부분까지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의 공화주의자들은 왕당파 반대해가지고 자유. 그러니까 왕당파는 그러니까 왕이 전제군주죠. 그 왕이 뭐 임의로 말하면 그게 법이라는 것이고, 왕이 원하면 뭐 그 백성들의 재산도 그냥 가져오고 말입니다. 또 거기에 다 따라야 되고, 그것에 대한 반대, 왕당파에 반대해서 자유,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영국에서 뭡니까? 명예혁명을 통해 가지고 입헌군주대로 갖고 오늘날 영국의 이혼대가 이제 발전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 프랑스는 여러분 잘 알아요. 프랑스 혁명에서 그렇죠. 절대 왕족을 타파라하고 시민들이 평등하게 정치 참여하고 평등을 주장하는 공화주의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화주의 운동은 그 나라 또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화정은 1인 통치, 1위의 어떤 폭군에 대한 반대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시작은 사실은 이제 소수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왕정을 타파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대부분 시작은 그렇게 돼요. 그러다 이제 중세 이후에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근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자산가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이제 뭉침으로써 하나의 시민 계급으로서 이제 집단화되어지면서 이제 그 성취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들이 중심이 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산층, 자산을 형성해왔던 우리가 흔히 하는 시민 계급들, 그죠? 시민. 그리고 이제 중하층, 인민들, 대중들. 그들이 이제 권리, 정치 참여를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공화주의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호소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공화주의를 주장할 만큼의 정치 세력, 어떤 그런 무리들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소수의 귀족들이 왕이 너무 전제적으로 하게 되면 그걸 반대하는 의미에서 공화제를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근대 자본주의, 예를 들어 16세기, 특히 17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민혁명이 벌어지잖아요. 프랑스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그렇죠. 또 미국의 이제 독립혁명. 이게 벌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이제 다수의 우리 말하는 시민계급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화주의가 하나의 그 현실의 그 바람직한 정치제도, 또 하나의 그 시민운동으로서 이제 또 하나의 혁명운동으로서 사회 변혁운동에 그것을 이제 등장하게 됐고, 이제부터 정말 확산되기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기존의 왕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공화제로 가게 됩니다. 또 왕이 있더라도 뭡니까? 실제 통치하지 않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림을 할 통치를 하지 않은 상징적인 지도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와서 이제 미국. 사실 이제 정치 제도로서 공화주의는 미국이 사실은 가장 처음으로 제도적으로는 왕비가 되어져요. 미국 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프랑스가 역시 왕을 루이 14세를 차용했잖아요, 그렇죠? 레스퍼블리카, 그리고 19, 20세기에 거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공화주의가 이제 보편적인 하나의 정치 통치 형태로서 민주주의와 결합되어져 가지고 이제 일반화되어지고 이제 나왔던 것이죠. 또 이 프랑스 공화주의, 또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공화주의를 얘기할 땐 자, 인민의 공동의 것이다, 정의다, 자유다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공화주의가 요구하는 어떤 미덕이 있어요. 자질, 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버추라고 하는 미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뭐 사상가들이나 운동가들이 또 공화주의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가치관을 내세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장자크 루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랑, 시민, 대중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전제, 그 사랑이 하나의 공화주의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그렇죠. 루소는 그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루소 같은 경우는 애국심하고 뭐 조국. 루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사회개혁을 얘기할 때 루소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있죠. 그래서 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다 해가지고 사회 제도를 가지고 다 부정해요. 원시 상태의 인간이 가장 순수하고 그 원시 상태에서 인간은 사랑과 자의심을 갖고 평등하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인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루소는 이제 자유로운 사랑과 이런 걸 가지고 그 어떤 시민정 또 어떤 공화제의 가장 중요한 가치 덕목으로서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다시 원시 시대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소가 자유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회 정치제도를 받아들이되 그 기본적인 것은 모든 인민들, 모든 시민들은 사랑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인 덕목으로 있어야만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있다. 그게 참된 공화정의 어떤 미덕이다. 루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18세기 같은 경우 유럽,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전범, 뭐 전쟁을 일으킨 대부분 이제 군주, 그러니까 주로 군주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개개인 시민들이 권력에 잡고 그들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공화제나 민주주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 같은 거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전제군주제, 1인 통치가 있을 경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이익,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전쟁 또 하나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또 실제 18세기 보게 되면 특히 1차 세계대전 보게 되면은 실제 그때까지 왕조끼리의 결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개인의 동기, 특히 왕이나 지도층의 개인의 동기에서 비롯된 게 많아요. 일반 국민들은 뭐 원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이게 군주와 왕조들이 또 그러니까 결탁되어진 뭐 귀족 계급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전쟁을 없애거나 아니면 전쟁을 막거나 그렇죠. 하는 그런 대안적인 것으로서 이 모든 그 사회는 공화정이나 민주주의로 가야만이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공화정과 민주정이 이 전쟁과는 거리가 먼 체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지금 21세기에서는 뭐 민주평화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잘 제도적으로 정비된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군주제 같은 경우는 몽테스케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공화제 같은 경우는 평화로 가는 정치제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영국의 자유주의자들, 미국의 국부들, 미국 1776년도에 건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워싱턴 비롯해서 제퍼슨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공화주의가 확실한 미국의 국가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사실 미국이 가장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미국.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은 새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뭐 영국이 프랑스처럼 왕주의 전통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쉽게 공화제를 받아들이고 그걸 바로 제도로 하고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유산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사실은 이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계를 국내에서 갖추고 결국 오늘날의 미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초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건국정신에서 바탕이 되었던 것이고 바로 그게 미국이 채택한 공화주의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화주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 뭐 공화주의가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 이제 콘텐츠. 사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뭐 제도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도가 얼마나 많아요. 뭐 제도 국가 가면 제도가 나오고 국회에서는 뭐 뚝딱뚝딱 하려면 제도가 나오고. 근데 제도가 많고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사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가치에 어떻게 그 국민들이 그걸 공감하고 그걸 다 같이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공화주의의 어떤 개념, 콘텐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구의 어떤 정치 역사에서 공화주의는 군주제에 대한 저항의 논리였다. 앞에서 계속 얘기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말대로 공화제를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화주의는 일반적인 개념은 이제 그 1인 지배를 벗어난 거니까 군주제가 반대되는 정책, 그 일반 국민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정책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1인 지배가 아닌 다수 지배, 그렇죠? 국가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인민의 지배를 가장 초보적인, 기본적인 공화제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지금은 우리가 당연한데 이게 지금 군주에서 공화제까지 넘어가기에는 수많은 시간,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큰 혁명들, 유럽의 시민혁명, 뭐 독일의 아주 미국의 그렇죠 독립혁명 그랬죠. 우리나라도 뭡니까? 건국 과정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하는 공화제를 가지고 채택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인이지만 특권계층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화제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제3제사 강조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뭘 주장하느냐? 그렇죠. 그럼 새롭게 군주 대신에 이제 국가 운영의 주체, 통치 주체로 등장한 인민, 시민. 그럼 그들은 그냥 타이틀만 인민, 시민이라고 해가지고 공화제가 되느냐? 시민적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려면 그럴 만한 콘텐츠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군주 하나만 똑똑하거나 자기가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되지만 이제는 뭐야? 대중 전체가 최소한의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 나온 게 자유. 자유롭다. 모든 개는 자유롭다. 그리고 군주나 나나 똑같다. 자유롭다. 그러니까 평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평등보다 먼저가 뭐예요? 자유야, 자유. 자유라는 인식을 먼저 알아야죠. 그 다음에 평등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상 보면 자유니 평등이 막 고민 많이 하잖아요. 평등을 주장하면 이게 사회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유하면 뭐 우리 자본주의다 자유주의 얘기하는데 순서를 보게 되면 자유가 먼저예요. 자유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지 정확한 평등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유인이고 나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니까 타인도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주지 말아야 돼. 그게 평등이에요. 그게 평등. 사회주의는 거꾸로란 말이에요. 거꾸로. 자유는 얘기 안 하고 평등을 얘기하니까 소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는 평등은 그냥 안 굽는 찐빵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유를 얘기해. 여러분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우리 여기 마이크 있는데 뭐 젊은 애들하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또 젊은 사람들끼리 이래 고민하면서 자유 평등하면 항상 고민의 대상이에요. 근데 간단해요. 그거는 서로 대립되거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의 문제다. 선후의 문제. 그럼 선은 뭐냐? 자유다. 자유. 거기서 평등이 나오는 거지. 예? 그 사회주의가 뭐냐? 막스가 뭐냐? 자유를 얘기 안 하니까 평등부터 얘기하니까 그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 왜 평등을 얘기하느냐? 그들에게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죠. 왜? 자유는 여러분 가치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치죠. 그러나 막스,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을 뭘로 봐요? 물질로 보잖아요. 유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도 무슨 얘기? 무슨 평등? 물질적 조건만 똑같이 하면은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쉽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개인이 50만 원씩 갖고 있으면 평등한 자유와 뭐예요? 해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게 막스의 생각이고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돈이 많고 적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유.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이게 사실 공화제의 시작은 사실 자유야. 왜 1인 지배를 거부합니까? 나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죠. 사실 인류 역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실 자유를 위한 발전이에요. 사실. 이 자유를 빼놓고 난 다음에 얘기할 수가 그래서 헤이겔이 얘기한 게 바로 역사 법칙에 바로 헤이겔이 그 얘기예요. 역사 법칙의 모든 건 뭐냐? 인간이 자유를 위한 끊임없는 전진이 역사 발전이라고 한 것이 헤이겔입니다. 헤이겔.
그러니까 자유를 빼놓고는 얘기하면은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핵심. 자,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논쟁할 때 자유니 평등이 얘기할 때 이게 뭐야?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뭐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다? 순서상 선후의 문제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있어야지 내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럼 바로 뭐야? 나의 존재의 부모라고 했을 때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존재의 기본은 뭡니까? 자유는 나의 부모 같은데. 자유. 예? 나는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의지대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뭐 원인이 자유고 그 다음이 평등이에요. 평등. 그러니까 항상 자유가 전제된 상황 속에서 평등 얘기를 해야만이 올바른 평등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평등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온갖 이상한 정책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파퓰리즘이 나오잖아요. 그 파퓰리즘 정책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핵심이 자유가 빠져 있어요. 그 이게 뭡니까? 가짜죠. 가짜. 이건 물질이죠. 나눠줘 가지고 순간 만족시키고 땡 또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노예를 만들어가는 거. 자유. 이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데 자유를 얘기 안 하죠. 심지어 지금 정권이 뭐예요? 저번에 헌법하다가 자유를 지우려고 했잖아요. 자유 없으려고 하다가 지금 제일 야당이 뭡니까? 자유 얘기합니까? 아유 자유 그거 보수야. 꼴통 보수들의 가치야. 그거는 뭐 이거 있는 사람들의 논리야. 이런 식으로 공부가 안 됐으니까 모르니까. 자유는 기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유.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뭐 하나 눌렀나 보다.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몇 번 강조하는 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자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 자. 4번에 대한. 보자.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한참 넘어갔네, 한참 넘어갔어. 여긴가요? 네. 아, 여기 하나 더 같은 것 같아. 여기다, 그쵸? 자, 자유평등제 이해가 되죠? 네. 선후관계다. 자유가 나오고 이 평등이 얘기돼야 된다.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끝날 전제적인 거 1인 통치는 뭡니까? 예속과 지배죠. 그렇죠? 하는 대로 따라라. 그거는 차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공화제하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공화주의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견제와 균형이다. 왕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뭡니까? 의회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국 혁명이 뭡니까? 왕이 독단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들고 일어서가지고 그게 명예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영국 혁명이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 견제와 균형, 양원제, 그렇죠? 양원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이공화국 때 아마 양원제를 한번 했어요. 뭐 참여 민원하 근데 미국은 양원제죠. 그 양원제는 하나는 좀 기족정적인 요소, 하나는 민주정적 요소를 결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원제로 한다. 권력 분리, 상권 분리,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 시민의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화제의 구체적인 콘텐츠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이죠.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흐름을 알아야 돼, 그렇죠?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사실 이게. 이런 걸 빼놓고는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이걸 빼놓고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무슨 헌법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다 아니죠.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실 오늘날은 공화주의하고 민주주의는 막 뒤섞여가지고 같이 쓰이는데 사실은 공화주의하고 민주주의는 구분이 되어져요. 공통점도 있지만은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사실. 공화주의하고 민주주의가 헷갈리는 게 우리나라 헌법제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민주와 공화의 결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민주주의, 공화주의 뭐 공화주의, 민주주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알아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차이가 난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어요. 공화주의가 더 바운드 포괄하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더 클 것 같아요? 공화주의. 예?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를 실현시키는 한 방법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정치 체제니까 민주주의. 예, 체제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법의 지배 당연하죠. 자 근데 법 제도의 지배 못지않게 다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의식 그렇죠? 시민적 덕성 볼츠라고 볼츠 미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국가가 그 인민들이 공화주의를 감당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인민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뭡니까? 수준. 그게 덕성이야. 네, 레벨이에요. 레벨이. 그러니까 법과 제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뭐 법과 제도만 잘 유지돼도 사실은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제도가 만들어지고 뭐 제도가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법과 제도가 어느 시기에는 위기에 봉착하고 무너질 수도 있죠. 또 어느 경우는 뭡니까? 법과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안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법은 많은데 다 개판이야. 그렇죠? 제대로 되는 게. 그건 뭐냐?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 덕성이 어디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정치 지도자부터 무너진 겁니다. 정치 지도자부터 무너지니까 지금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다시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3년 전 탄핵. 예? 바로 그때 뭐냐? 정치적 야욕, 권력에 예? 탐심이 들어간 세력하고 엎어서라도 권력을 뺏어야겠다는 그것이 야합대가. 이거는 뭡니까? 공화적 시민적 덕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괴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촛불 괜찮아요. 촛불. 자,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뭐 이게 다 네, 분주제 독재를 어떻게 하냐 막고 또 시민들이 말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자기 이익만 찾고 말입니다. 파편화되어지는 거. 이게 다 뭐 파편화되면 이제 안오미 해가지고 각자 그냥 자기식 가는 게 이렇게 되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결국 이제 공화주의 또 그 공화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서 장치로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돼야 된다. 근데 자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크게 구분이 되지 않지만은 사실은 공화주의가 기본적으로 군주제에 반대해서 나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뭐냐? 민주제도 사실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공화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제는 뭐냐? 좋다고 하지만 이게 내용이 없다. 이게 법과 제도에 의해서 통치되지 않는다. 아니면 민주제는 잘못하면 뭘로 갑니까? 그렇죠. 중우정치. 때만 모여가지고 숫자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지금 떼거리 정치. 이게 이제 민주정치의 타락한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위험한데, 그렇죠? 어느 1인이 독단적으로 한 그 타락한 군주대로 위험하지만 아무 질서도 가치관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힘으로 그냥 막 주장으로만 억지로 하는 것도 역시 위험해. 그럼 공화제는 사실 뭡니까? 그런 민주제도 경계하기 위해서 공화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더 주의하는 거예요. 그걸 더. 군주제는 없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누구나 나라 뭐 동아개나 다 이제 참여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민주주의 폐해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 공화주의를 할 때는 민주제도 경계를 했어요. 사실 이게 민주제도를 제일 경계하고 위험성을 얘기했던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민주정치는 그거는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찬가지야. 그건 이제 대중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불신이죠. 네? 훈련되지 않는, 교육받지 않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또 쉽게 선동당하는 그 대중들이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게 되면 그건 군주제 이상으로 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또 경계하기 위해서 공화주의를 또 주장하는 거예요. 공화주의. 자, 그래서 개혁론자들, 사회개혁론자들이죠. 우리가 홉스, 토마스 홉스, 존 로크, 그리고 장자크 루소가 이제 시민개혁론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국의 명예혁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독립혁명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민주공화정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다 경계를 했어요. 민주주의 이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제도가 되어진 건 사실 20세기 들어왔어요. 20세기 들어왔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는데, 칸트, 임마누엘 칸트. 여러분 오늘 유명한 철학자들 많이 나오죠. 사상가들. 예? 여러분이 다 학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오늘 강의가 제가 내용이 뭐 전달하는 게 그렇더라도 나 등장하는 인물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정치 철학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고전이에요, 고전. 뭐 고전을 공부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뭐 잘못 전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다 정말 그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사상가들이 다 등장하는데 그 대단한 사상가들이 다 공화정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런 만큼 뭡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걸 따라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공화정은 민주정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아예 칸트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민주주의 체제지만은 공화정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왜? 민주주의가 타락했을 경우. 그래서 뭡니까? 법을 넘기고 촛불을 나왔을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예? 그것도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왜? 대중이 다 나와가지고 주장했으니까.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어요. 법이 무너졌죠. 제도가 무너졌죠. 김재동의 주장은 예? 그럼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런 경우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바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몽테스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는 법의 정치라는 책에서 정부 형태를 군주, 공화제, 폭정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공화제에 있어가지고 인민 전체가 주권을 가질 경우 민주정이라고 얘기하고 일부가 가질 경우 이제 기족정이다. 그냥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권을 소지한 사람이 소수냐 다수에 따라 가지고 민주고 공화정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왕을 쫓아내고 입헌군주제를 만들었지만은 또 그 이상으로 불안한 것이 그 자유를 참여 평등권을 부여한 대중들이 뭡니까? 때를 지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경계했기 때문에 영국은 철저하게 사실은 뭐예요? 오히려 기족제적인 전통이 영국은 강해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잘 그게 이제 명예혁명. 그게 이제 명예혁명이지 말 그래도 명예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피를 안 보고 혁명에 성공해 그거잖아요. 프랑스는 피를 봤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왕을 때려 죽이고 왕이 단둘이서 그냥 목이 잘라다 오고 말이 그 프랑스 혁명 이끌던 세력들이 서로 또 뭐 온공광패들 싸워가지고 말입니다. 단두대에 막 처형되고 막 피해 역사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일인의 폭정도 위험하지만 무지한 다수의 그것도 역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은 사실 조금 기족정적인 전통을 가진 공화주의의 전통이 의원내각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지나갔어. 여기죠? 네. 아 여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메디슨, 제퍼슨, 존 애덤스와 같은 영국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이 바로 새로운 대륙 미국 땅, 영국의 식민지에 따라 독립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공화국이고 거기에 이제 이걸 넣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기 있잖아요. 미국에서 공화주의가 가장 제도적으로 완비되어졌고 그것이 미국을 만든 건국 아버지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게 공유되어졌고 그게 미국 헌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오늘날 미국이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정당이 뭡니까? 두 개죠. 공화당, 민주당이 되는 거죠. 했을 때 사실 공화당은 기족제적인 어떤 전통을 좀 따르는 것이고 민주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민주주의 대중들을 좀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미국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와가지고 미국이 강력한 당당 국가가 되고 그 바탕이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됐는데 이게 근저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가치관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많았던 그들이 모두가 합의했던 그게 뭐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건국 정신이다. 미국의 공화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면서 그 선을 다 지켜왔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게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그런 권력투쟁도 있지만 제가 봐가지고는 영국이 너무 다문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비미국적인들이 많잖아요 지금. 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흐려진 거예요. 미국의 정치 그렇잖아요. 뭐 제가 뭐 미국에 무슨 이민자를 가지고 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랫동안 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해왔던 무슨 다 일체감을 갖고 해왔는데 이제 미국은 이민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더 많아지자 갈수록 그렇죠. 뭐 세계 곳곳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그걸 다 공유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뭐 얼마만큼 미국 정치에 대해서 그 축적되어지는 것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미국의 정치가 양극화되는 거예요. 예? 교육이 무너졌어요. 그 지금 뭐 트럼프도 그렇고 이게 그냥 어쩌면 미국의 정치하고 우리 정치하고 비슷해요 지금. 예. 이게 뭐 정권이 바뀌면 나라 자체가 막 이상해질 수 있는 미국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자 하여간 그렇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은 오랫동안 그래도 공화주의란 바탕 속에서 그래도 기독주의적인 요소를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공화당하고 또 민주정이라고 하는 올바른 민주정을 지키려는 민주당이 비교적 잘 해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미국이 지금 그런 통합성, 정체성이 흩어지면서 미국도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화정으로 반대, 그래서 군주가 없다. 모두가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은 뭡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참여해가지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떠들고 말입니다 하는 걸 경계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선출된 대표자들의 정치라는 의미도 공화제로 사용을 했어요. 선출되지.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참여하고 너희 자유롭다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가지고 그 정치라는 게 뭔가 다 너도 나도 해가지고 막 중구난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뭡니까? 대표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간접적인 대중의 의사가 표출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의 정치라는 의미에서 미국은 공화제의 의미가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대표자의 정치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대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화주의하고 결국은 대표자를 뽑는 것은 뭡니까?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화주의라고 하는 콘텐츠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절차 방법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이제 공화주의니 민주주의가 뒤섞여 가지고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공화주의의 전통을 보게 되면 민주주의는 상당히 뒤에 나온 거다. 뒤에 나온 거다. 또 오늘날 민주주의는 뭡니까? 우리나라로 그래요. 민주주의는 하나의 절차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와 과정. 네? 그래서 뭐 해가지고 누구나 1인 1표를 갖고 뭐 정당 갖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선거 나오면은 뭐 한 표로 넣어두면 이제 집권당이 되고 뽑히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공화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위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위험 요소가 사실은. 그러니까 1인 1표다. 예? 또 누구나 다 동등하게 뭐 투표 할 수 있다. 또 뭐 투표권을 갖는다.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게 다 민주주의 제도잖아. 그렇죠. 누구나 다 발언의 자유도 갖고 뭐 하고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방법을 얘기한 것이지 그거 자체가 뭡니까? 공화주의적인 가치관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굳이 구분시키면 민주주의는 공화주의적인 가치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로 좀 약간 구분을 우리가 시켜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공화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공화주의적 내용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동시에 민주주의와 혼용되어서 어느 경우는 헷갈리는 경우 이걸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인가 또 그럼 올바른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화주의를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공화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